사람들은 종종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답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양보하고 부탁을 받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돕는데도 정작 자신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부족한 걸까? 더 참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착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착함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착함이 향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착한 사람일수록 돈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마치 돈을 요구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혹시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며 손해를 감수하고 금전적 보상 요구를 미루다 결국 더 큰 손실을 떠안곤 합니다. 이런 패턴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형성된 도움을 주면 칭찬받는다는 사회적 학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경제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이 착함은 자기 보호 기제를 잃어버린 채 남을 위한 희생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최근 직장인 설문에서도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몫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제 값을 요구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해 시간을 빼앗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소모합니다. 이런 착함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자원을 외부로 새어나가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빈약한 통장과 고갈된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착함이 반드시 가난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착함의 쓰임새가 즉각적인 동정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돕는데 집중한 나머지 그 도움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이야기에서처럼 비 올 때 외상기한을 미뤄줬던 선한 행동도 결국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직원들까지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도움은 가치 있는 행동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신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진짜 선함은 나 혼자만의 마음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야말로 지혜로운 착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만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행동. 이는 단지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의식과 통찰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에게나 착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함이 방향을 잃으면 자기 희생이 되고 결국 누구도 돕지 못하는 착함이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착함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럽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거절해야 할 순간 차갑게 보일지라도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착함을 약점이 아닌 힘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마치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며
실패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도전조차 하지 못합니다. 실패는 곧 손해, 수치, 무능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패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로 얻은 경험 자산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Fail fast, learn faster.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배워라. 그곳의 기업들은 신제품을 만들 때 실패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실패한 기록이 많은 팀일수록 실전 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흐려졌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성공에서는 배울 것이 적지만 실패에는 반드시 배움이 남습니다. 한국에서도 실패를 딛고 일어선 수많은 기업 사례가 있습니다. 한 식품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만 3년을 쏟았지만 출시 후 단 한 달 만에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판매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큰 손실을 봤지만 고객들이 불편해했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해 소비자 연구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탄생한 제품이 현재도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실패가 없었다면 소비자의 진짜 요구를 알지 못한 채 시장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실패는 기업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전략과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남겨주었습니다. 개인의 재정 관리도 비슷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투자해서 손해를 보거나 계획보다 더 써버려 저축이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순간에 나는 돈 관리에 소질이 없나 보다 라고 결론 짓고 버틸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경제 심리학에서는 재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저축률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그 어떤 강의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절대 배울 수 없는 태도와 습관들이 실패 이후에 성장합니다.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감정적 지출을 멈추고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행동이 모두 실패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원본 이야기 속 영업소장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전우였던 사람을 돕기 위한 선한 마음이 결국 회사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고 그는 스스로 책임을 느껴 1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쓰며 사표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의 실수를 질책하는 대신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 질문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질문입니다. 실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이고 자산이며 진짜 성장의 시작이 됩니다. 실패의 본질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드러내 더 단단하게 만들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들은 대부분 순탄한 성공이 아니라 아픈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좌절을 겪어본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알고 작은 위험 신호도 빠르게 감지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가 키운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패는 학습의 증거입니다. 시도했다는 표시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공하는 나침반입니다.
성공만 바라는 사람은 성공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며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들이 결국 인생 전체의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정칭이라는 감정은 인간관계의 가장 따뜻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때로는 사람을, 회사를,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이 많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에 휘둘린 결정은 종종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원본 이야기 속 컴퓨터 사업 철수 결정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고, 많은 이들은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은 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서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 누가 더 깊이 다칠지, 감정은 계산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의사결정이 장기적 손실을 크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도움 요청을 받을 때 인간은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는 불안과 지금 돕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는 자기 비난. 이 두 감정이 합쳐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본인과 상대 모두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원본 이야기에서처럼 지원받은 전우가 더 큰 무리수를 두고 결국 연쇄부도를 일으킨 것은 도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력이 부족한 직원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리더, 문제를 일으켜도 꾸짖지 못하는 상사, 성과가 낮아도 평가를 낮추지 못하는 관리자, 표면적으로는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결정은 팀 전체의 사기를 꺾고 우수한 인재를 떠나게 만들며 결국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많은 직장 리더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정 때문에 내린 결정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모두를 지치게 했다. 정에 끌린 결정은 따뜻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손해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감수하는 손실회피, 편향로스, 어버신을 자주 범한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거절했을 때 발생할 감정적 손실을 피하려다가 더 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편향은 착한 사람일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배려는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본 이야기에서 컴퓨터 사업 철수는 수개월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눈물과 분노, 희생을 직접 마주하면서도 그 결정을 밀어붙여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정에 이끌려 계속 가면 5년 후에는 모두가 무너질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당시에는 절망이었던 그 결정이 훗날 그들을 각 부문에서 더 크게 성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선택이 오히려 인생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을 넘어선 결단이 주는 힘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다 자신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
친구의 반복되는 부탁을 들어주다.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우, 연인에게 맞추느라 자기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 이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잖아. 하지만 그 정이 결국 관계를 더 빠르게 파괴하기도 합니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경계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우는 일은 차갑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오랫동안 존중하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배려입니다. 감정에 이끌린 즉흥적 착함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과 전체의 행복을 지키는 지혜로운 착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에 끌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착해 보이지만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정을 넘어선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스스로의 삶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려이며 깊은 착함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낯선 곳에서 익숙한 곳으로, 젊은 곳에서 오래된 곳으로 흘러올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원본 이야기 속 회장은 32세의 젊은 공장 사장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그 방법을 꼭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수억 규모 회사의 젊은 사장에게 배움을 청한 장면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삼성을 위기에서 지켜낸 핵심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배움에 있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자세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바꾼 것입니다. 현대 기업에서는 이를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직원이 경영진을 가르치는 제도죠. IT 기업뿐 아니라 금융사, 제조업, 글로벌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디지털 트렌드, 고객의 감각, 시장의 변화 속도는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훨씬 빠르게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은 20대 직원에게 임원을 배정해 SNS 트렌드 전략을 교육받았고 그 결과 매출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배움의 방향을 바꾼 것이 기업의 체질을 바꾼 사례입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분야에 재능이 없어 라고 단정 짓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 그로th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아직은 모를 뿐이다. 배우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배움으로 연결시키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으로 연결시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이 사고방식에서 갈립니다. 배움을 가로막는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오직 자존심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우겠어? 나보다 어린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이 스스로를 가두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벽을 무너뜨렸고 새로운 시각을 배웠고 그 배움이 훗날 삼성을 경제 위기에서 지켜낸 기둥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장이 알려준
매출의 1%를 즉시 적립하는 법은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위기 상황에서 버티는 힘을 만들어준 전략적 통찰이었습니다. 복잡한 경영학이 아니라 고생해서 길어올린 삶의 지혜가 기업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보다 어린 후배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분야의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 아이에게서도, 매일 만나는 고객에게서도, SNS에서 스쳐 지나가는 젊은 사람의 말에서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보다 앞서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 지금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하지만 배우기만 하면 누구든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더 이상 나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움은 열린 마음, 유연한 사고, 그리고 나는 아직 성장 중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열립니다. 결국 배움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업을 움직이고 경제를 지키고 개인의 삶을 새롭게 설계합니다. 배움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사람의 삶이든 결국 운명을 가르는 것은 화려한 기술도 큰 목소리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온 작은 진심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원본 이야기 속 TV공장의 사례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흠집 하나,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규정상 불량 처리해야 하는 작은 결함.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22살의 젊은 검사원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양심이 회장까지 움직이고 결국 500대 전량 재검사라는 전례 없는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품질이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제품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기업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노력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순간들에서의 태도가 결국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숨겨진 행동의 일관성이 신뢰 자산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즉, 남이 볼 때만 잘하는 사람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은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장기적 성공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SNS 시대에는 보여지는 삶, 포장된 성과가 주목받기 쉽지만 정작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밤새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업무가 끝난 뒤에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습관, 돈을 벌기 전 먼저 고객의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 성공이 보이지 않을 때도 묵묵히 이어가는 노력, 이런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 쌓여 진짜 신뢰, 진짜 실력, 진짜 성과로 돌아옵니다. 품질 제일주의는 단순한 제조 철학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사가 볼 때만 열심히 하고 고객이 확인할 부분만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도 자기 기준을 지킵니다. 문서를 마지막 줄까지 점검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할 요소를 먼저 제거하고 계약서 뒤쪽 작은 문구까지 검토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당장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1년, 3년, 5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인 신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산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객 중심의 사고도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한 스타트업은 기능을 늘리는 대신 고객들이 무엇에 불편을 느끼는지 반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대신 단순한 인터페이스, 화려한 기능 대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고객은 기업이 자신을 이해하는지, 자신을 존중하는지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제품의 겉모습보다 고객의 삶을 바꿔주는 기능이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원본 이야기 속 20가지 기능을 넣었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냉장고 사례는 그 점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성공의 본질입니다. 이끌어갈 자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흔히 포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성장의 문이 열립니다. 대구의 작은 상해에서 하루에 국수 한 묶음만 팔리던 시절, 누군가는 그 상황을 실패라고 정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기에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도약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 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무수한 작은 버팀과 포기가 없는 저항이 있습니다. 삶은 화려한 순간보다 보이지 않는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기준을 지키는 사람, 작은 개선을 계속하는 사람, 고객의 삶을 중심에 두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모든 태도는 화려한 재능이나 특별한 배경과는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태도이며, 이 태도가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방향에 쓰이면 착함은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때로는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더 넓게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착함이 결국 당신의 삶을 단단한 기반 위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